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러시아는 시베리아를 한국에 양도했다. 2. 결국 한국이 선택받자 시진핑 멘붕. 3. 삼성 인수합병 절대 용납 못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년 전부터 시작된 중국의 한국 훔치기는 최근 들어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되면서 한국의 모든 문화가 중국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떡볶이까지 중국 것이라며 우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국토면적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러시아죠. 러시아의 사회학자들 사이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천연자원에 보고 시베리아를 한국에 내주고라도 기필코 한국과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아마 열의 아홉은 떡볶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짜장면, 족발, 냉면, 치킨 등등 한국인을 상징하고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식은 넘쳐나지만 그중 떡볶이의 위험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떡볶이 빠진 분식집은 상상할 수 없으며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는 선수 시절 가장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친구들과 길거리에서 떡볶이 먹어보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인들에게 떡볶이는 영혼과 같은 음식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복, 태권도, 삼계탕에 이어 떡볶이 공정이 중국에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유튜브에는 한 중국인 유튜버가 차이니즈 스트리트 푸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커다란 솥 안에 떡과 어묵, 고춧가루를 넣고 끓이는 주방장은 여기에 대파와 삶은 계란까지 넣으면서 우리가 흔히 먹는 떡볶이를 만들었죠. 아마 중국인이 찍지 않았다면 누구나 한국의 길거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만 이 영상은 버젓이 차이니즈 스트리트 푸드라는 제목으로 올라가면서 떡볶이가 중국 음식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중국은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SNS를 통해 한국 문화 공정을 집요하게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400만 명의 구독자 수를 자랑하는 한 중국인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 한 영상을 게재합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지극히 한국적인 음식인 김장을 담그는 모습을 담았는데요. 이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더니 단시간에 284만 회를 기록했죠. 사실 전 세계가 거의 하나의 세계인 것처럼 모든 것이 개방된 상황에서 외국 음식을 만들어보는 것은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튜브에는 한국인들이 스파게티를 만들고 미국인이 떡볶이를 만들기도 하며 이러한 것들은 구독자들에게 재미있는 감상거리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1,4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이 유튜버가 김장을 담그는 영상을 게재하면서 해시태그로 중국 전통 요리법 그리고 중국 음식이라고 쓰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인 네티즌들은 이 영상에 오죽 못났으면 다른 나라 문화를 훔치냐며 한심하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이 김치라는 음식이 한국 음식이라는 점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이들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문제는 13억이라는 저글링급 인구수를 자랑하는 중국 네티즌들은 논란을 만들자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유엔 대사는 트위터에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공개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어떻게 해서든 원조 논란을 일으켜 세계적인 관심거리로 만들려는 중국의 야비함에 치가 떨린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보다 더 큰 꿈을 꾸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야 좋아 보이는 것들만 핀셋으로 뽑듯이 하나씩 뽑아서 훔쳐가려는 모습이지만 러시아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예 한국인들을 러시아로 데려와 통일시키자는 주장이 지난 2005년 러시아에서는 코리아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러시아 유력 정치 논평지 폴리트클라스에 게재된 이 논평을 쓴 주인공은 러시아 주요 사회문제 연구소 소장인 블라디미르 수린이라는 사회학자였죠. 한국에게 시베리아를 내주고라도 한국인들을 러시아로 데려와 러시아의 미래를 맡겨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논평에 대해 러시아 내에서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고 러시아 정부는 직접 연구소에 서한을 보내 한반도 정책에 있어 이를 유념하겠다고 회신하기도 했죠. 사실 러시아는 덩치에 비해 큰 힘을 쓰지 못하는 호랑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이지만 가진 영토에 비해 인구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국토 면적이 무려 1,710만 제곱킬로미터로 한국의 170회 수준이고 캐나다나 미국, 중국이 감히 명함도 내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방대한 영토의 인구수가 고작 1억 5천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보다 약간 많은 정도죠. 냉전 시기 러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미국과 함께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세력으로 군림했습니다만 소련이 붕괴한 후 가속화된 경제난으로 인해 현재 러시아는 예전과 같은 의세를 찾아보기 힘니다.
비록 러시아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원이 매장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시베리아를 품고는 있지만 문제는 이 시베리아를 개발할 인력과 자본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던 와중에 코리아 선언이 등장한 겁니다. 이 선언의 핵심은 간단명료합니다. 지금의 러시아는 소련이 해체된 후 도입된 점진적으로 소멸되어가는 위기에 처해 있으며 중국 세력의 팽창으로 영토 보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오로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민족의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여 실질적인 한러 연합국가를 수립하는 것만이 위기를 타개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수린 소장은 러시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즉 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대상으로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좀 더 깊이 살펴볼까요? 한국은 자원 부족에 시달리는 전형적인 수출을 지향하는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덕분에 높은 효율성과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능력이야말로 인류의 번영을 이끄는 핵심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이 부족한 자원을 기술력으로 보완해온 경험과 능력이라면 시베리아를 동째로 맡겨도 충분히 모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죠. 2021년 기준 한국은 세계에서 10손가락에 드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자원은 저주받았을 만큼 없습니다. 반면 러시아가 품은 시베리아에는 향후 전 세계가 25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석탄을 비롯해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세계 자원의 20%가 묻혀 있죠. 수린이 한국, 통일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과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북한이 러시아와 영토를 맞대고 있지만 만약 통일한국이 태어난다면 한반도와 러시아가 영토를 접하게 됩니다. 만약 러시아와 한국이 공생관계를 맺는다면 러시아는 부족한 인구 문제를, 한국은 자원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죠. 현재 중국과 인도가 세계 시장에서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 이유는 전부 인구 덕분입니다. 10억을 훌쩍 뛰어넘는 인구수는 그만큼 큰 내수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시장은 기업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훌륭한 시장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은 인구 감소의 문제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은 이미 다른 대륙에서 이민 온 외국인들로 채워지고 있지만 러시아는 영토가 넓고 러시아로 이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드넓은 땅을 채울 인구가 없는 것이죠. 감히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앙아시아의 국가에서 러시아로 인구가 유입되기는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대도시로 이주하기 때문에 시베리아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모스크바 등의 대도시와 서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동쪽으로 강제 이주시킬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중국인들 때문이죠. 러시아는 중국과도 국경을 접한 탓에 만약 러시아 이민을 개방하면 셀 수 없이 많은 중국인들이 러시아 동부로 몰려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서나 그들만의 조직과 문화를 유지하고 타민족을 배척하기 때문에 자칫 러시아 동부를 중국인들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한국인에게 시베리아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은 중국인만큼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수린 소장은 보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만 하더라도 한국과 북한이 통일되어도 고작 8천만 명이기 때문에 공생국가 건립에 적절한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처럼 인해 전술로 러시아 민족을 흡수해버릴 가능성도 많지 않고, 한국인들은 자신의 공동체에서 외국인을 흡수하지도 않고 외국인 공동체에 흡수되려고 하지도 않는 성격이며 종교적으로 편향되지도 않아 민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없다고 평가했는데요. 수린 소장은 무엇보다 한국인은 부지런하고 교육열이 높은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러시아로 이민 오는 중앙아시아 출신의 이민자들에 비해 두뇌와 교육 수준이 월등하게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이라면 러시아가 보유한 최첨단 우주기술 등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가 주장한 공생국가가 설립되면 비단 러시아에게만 좋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전 세계 자원 매장량의 20%를 가진 러시아에 한국은 이권을 가질 수 있고 산유국의 지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를 통해 미래 자원경제 및 자원외교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죠. 현재 전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된 곳은 중동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동토 지역인 시베리아는 단 한 번도 세밀하게 연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 속에 얼마나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지는, 또한 한국이 러시아와 공생관계를 맺는다면 한국은 반도국가에서 대륙국가로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가 반도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러시아에게 있고 만약 시베리아가 가진 마지막 보물창고를 한국인이 개발한다면 한국 역시 세계를 주도하는 강력한 국가로 태어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는데요. 그는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중국이 세계 주도권을 갖는 팍스 차이나 시대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에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로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는 무너지고 있으며 중국을 시작으로 남미, 이슬람 국가, 인도 등이 세계 리더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인구와 경제력으로 동북아는 물론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과 인접한 러시아나 한국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죠. 수린 소장이 주장한 한러 공생국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면서 정치권까지 중국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러시아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해 활로를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도 정부가 중국 기업을 완전히 퇴출시키고 삼성을 선택하려는 행보를 보이자 한국에게 크게 밀릴 것을 우려한 시진핑 정권이 뒤집어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간 인도 시장에서 삼성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던 샤오미가 대타격을 받고 있으며 중국 업체 500여 곳이 비슷한 일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인구 14억 명 정도의 세계 1, 2위 국가입니다. 양국의 GDP는 1980년대만 해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이후 5배 차이로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인도는 2014년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5년간 4천억 루피, 524조 원을 투자해 스마트폰 등 전자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인도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매출 증가분의 4에서 6%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삼성이나 폭스콘, 그리고 샤오미 등이 인도에 본격 공장을 세우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부터입니다. 2014년 인도에 진출한 샤오미는 이듬해 폭스콘 공장에 35억 달러를 투자한 후 현지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3년 만에 판매량 1위로 오른 바 있습니다. 삼성이 장악한 글로벌 시장을 빼앗기 위해 저가 공세를 펼쳐왔던 것입니다. 샤오미 전체 수입의 49%는 중국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중 중국 업체들이 가장 중점을 뒀던 나라는 인구 대국 인도입니다.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약 11억 명의 무선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50억 GB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는 초대형 시장이며 작년 한 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됐지만 인도 시장은 무려 18%나 성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인도의 샤오미는 1,5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7개 제조 공장을 세워 매 초당 3대꼴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스마트폰 업체로 확대할 경우 인도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긴 상황입니다. 인도에는 약 10만 개의 휴대전화 소매점이 있는데 중국 브랜드가 약 6만 개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인도의 대중무역 적자는 커져만 갔습니다. 인도는 올해 1분기 중국에서 270억 달러 상당의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을 수입했지만 중국에 대한 인도의 수출 규모는 48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불만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놀라운 사건 하나가 터졌죠. 카슈미르 동쪽 접경지역 라다크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했던 것입니다. 그 후 인도에서는 중국산에 대한 불매가 거세게 일었고 인도 정부는 이를 빌미로 중국 IT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위챗이나 틱톡 등 중국 스마트폰 앱 300개를 금지했으며 샤오미나 ZTE 등 중국 통신업체를 몰아내려고 압수수색을 대거 진행했던 것입니다. 인도는 올해 초 샤오미의 세금 탈루를 지목하며 1천억 원, 65억 루피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불법 해외 송금 혐의로 9천억 원, 555억 루피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샤오미가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은 외국 업체에게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금액을 송금했던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중국 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송금했던 것인데 위반 사실이 확정된다면 탈세 금액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의 부정행위는 샤오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5월에 비보와 ZTE 사무실 48곳을 수색한 결과 탈세와 자금 세탁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총 매출 158억 달러 중 거의 50%를 중국에 불법 송금한 것이 발각됐고 인도 당국은 비보와 연관된 119개의 은행 계좌에서 760억 원을 압수해버렸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비슷한 혐의로 중국 스마트폰 기업 오포에게도 7천억 원대의 세금 폭탄을 매겼습니다. 이 밖에 화웨이, 알리바바 등 500개 중국 기업이 조사 대상으로 찍혀 중국 내 분위기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인도 시장을 잃을까 보복성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 정부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중국 기업에 대해 비차별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길 바란다. 고 언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의 이미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샤오미가 보증기간 내 휴대전화 결함 수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탈리아 당국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중국 업체 중 일부는 인도에서 철수 선언을 한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아너가 인도 철수를 결정했는데, 아너는 화웨이 그룹이 운영하던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를 판매했던 업체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는 중국 업체를 몰아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8일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인도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150, 20만 원 미만의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려 한다는 보도를 긴급 뉴스로 타진한 바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샤오미, 리얼미, 오포 등 중국 업체들이 대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인도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저가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이 중 중국산이 80%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샤오미는 18만 원대 폰을 출시하며 인도 시장을 노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조치로 샤오미의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연간 14% 정도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은 신화파이낸스 등 중국 언론을 통해서도 대서특필되며 큰 충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샤오미의 주가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대다수 모델 가격이 $150를 넘긴 삼성폰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내 삼성전자폰의 평균 판매 가격은 $250를 기록하며 상위 5개 브랜드 중 최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5G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난 것도 이유입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ASP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해 4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해 2분기 $213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미 인도 사람들도 중국산 초저가폰 구입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폰에 대한 저질 품질을 확인한 것도 구입을 꺼리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2분기 인도에서 샤오미 점유율은 무려 9%나 떨어진 19%를 기록했고, 삼성은 1%포인트 올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670만 대를 팔 동안 샤오미는 700만 대 정도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삼성은 중저가 모델과 갤럭시 S22 시리즈 등 프리미엄 폰 모두에서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전년 동기 대비 163%나 증가한 5G 폰 시장의 확대입니다. 올 2분기 인도의 5G 폰 판매 비중은 전체 스마트폰의 29%를 차지했습니다. 1100만 대의 5G 스마트폰이 평균 $377에 출하된 것입니다. 그런데 5G 폰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46%를 돌파하며 1위를 기록했고, 샤오미와 리얼미, 오포 등 중국 업체들은 멍하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내년 인도 시장에서 5G 스마트폰 판매가 절반 이상으로 올라설 것이라 예견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가 중국 업체를 버리고 삼성을 선택하자 중국 내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인도 2위 통신업자 에어텔이 삼성전자 5G 장비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1995년 설립된 에어텔그룹은 전 세계 무선 가입자 약 4억 9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4위 업체로 17개국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삼성은 에어텔을 매개로 타 지역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어텔 CEO는 우리는 인도의 5G 혁신을 주도할 준비가 됐다며 삼성전자의 초고속 서비스 역량을 활용해 함께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존 에어텔에 통신 장비를 제공했던 업체는 중국 화웨이와 ZTE였습니다. 2020년 초 에어텔은 화웨이의 5G 장비를 염두에 두고 테스트를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020년 국경 분쟁 후 중국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고 작년에는 5G 시범 사업에서 원천 배제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강력한 반중 노선에 에어텔도 결국 삼성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인도는 지난 2일 5G 주파수 할당 경매를 완료했는데 인도 현지 통신사 3곳은 약 25조 원, 1조 5천억 루피을 주파수 구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 업체 릴라이언스 지오가 14조 6천억 원을 투자했고 에어텔은 약 7조 원 정도를 썼습니다. 삼성전자가 에어텔에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도 내 2위 업체 모두에게 통신 장비를 제공하게 된 상황입니다. 삼성은 인도가 2G에서 4G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인도 1위 통신업자 릴라이언스 지오와 손잡고 4G 장비를 공급했죠. 결국 삼성의 기술력으로 4G 사용자 수는 7억 9천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릴라이언스 지오 또한 5G에 있어서 삼성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10월부터 한 개 도시에 5G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인도가 삼성을 선택했다는 보도는 중국에도 퍼져 분노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삼성이 화웨이와 ZTE를 밀어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의 5G 통신 장비를 공급한 경험이 있어 이미 안정성과 효율성에서 중국 업체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5G 스마트폰 판매에도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공장 생산 능력은 연 1억 2천만 수준입니다. 삼성의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2억 7천만 대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약 3분의 1을 인도가 담당하는데 이는 중국 업체 퇴출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스마트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타 산업으로의 확대입니다. 이미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는 자동차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창청자동차는 GM 인도 공장 매수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월 GM 공장을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었지만 기한 내 인도 당국의 승인이 내려지지 않아 결국 포기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에게 호재라는 분석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중국 시장 부진을 인도에서의 선전으로 커버할 정도가 됐습니다. 부정을 일삼는 중국 업체를 완전히 퇴출하려는 인도, 신뢰를 지키는 한국과는 서로 협력해 더욱 높이 도약하길 바랍니다. 최근 동과되어 전 세계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미국의 법안들은 까면 깔수록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멀리 내다보지 못한 미국의 처사라는 의견이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등은 말도 안 된다는 내용이 전해지죠. 반도체와 과학법이란 반도체, 인공지능 등을 포함하는 첨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세액공제,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만 보면 혜택이 가득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유리할 것 같은 법안이지만 실상은 왜곡된 부분이 많다는 것이 법의 해석인데요. 위에 미국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은 반도체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및 특정 국가 내 특정 반도체 생산 라인의 확장이나 신설을 제한다는 매우 차별적인 조항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누가 봐도 중국과 경쟁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에 완전 밀리는 미국은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한 나라에 투자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패권 싸움의 두 국가 미국과 중국을 어느 나라라도 배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하기에 희생양이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패권을 잡고 싶어하는 부문에 한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견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이죠.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공세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절실해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러나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한국은 아닙니다. 만만하다고 생각해 자꾸 건드는 미국의 행태를 꺾을 한국 나름대로의 묘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법안의 주요 골자인 반도체, 전기차 등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광물입니다. 핵심 광물은 이러한 미래기술 산업의 필수 소재이기에 많이 가진 나라들이 힘을 주고 있죠. 그래서 자원의 무기화, 자원 갑질 등의 말이 생겨납니다. 미국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지난 6월 오랜 데이터 기반으로 광물안보 파트너십 MSP를 출범했는데요.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경제협의체로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등 광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재련 등을 잘하는 나라, 선진 산업국들을 추려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및 핵심 광물의 생산, 가공,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인 협의체입니다. 수년 전부터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중국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준비해온 결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미국 중심의 협의체였죠. 이를 토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핵심 광물 규정을 두면서 결과적으로 중국 견제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었습니다. 미국 주도적이고 중국 견제를 위한 목적이 뚜렷한 협의체 속에서 압박을 받을 것은 분명한데요. 2026년 이후 미국과 FTA 국가에서 생산 가공, 북미에서 재활용되어야 하는 광물 비율이 80%가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북미에서 생산하더라도 광물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어차피 반쪽짜리 보조금일 수밖에 없게 되죠. 100%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야 하지만 한국산 배터리 핵심 소재의 절대 다수는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소재의 경우 중국 의존도는 10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최근 무역동계 발표에 의하면 전기차 성능을 좌우하는 양극재 핵심 소재인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전구체의 중국산 비중은 99.99%가 될 정도였습니다.
비단 한국만이 처한 상황은 아닐 텐데요. 환경오염 문제로 대부분의 나라가 광물 재련을 하지 않고 있어 중국이 오랜 기간 진행해왔습니다. 광물의 원산지나 재련에 있어 중국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저런 법을 통해 중국과의 손절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심각한 오류임에도 법안이 통과되고, 이는 바이든이 중간선거에 이기기 위한 장치인 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을 배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소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 시장을 배제한다는 것은 매출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뜻인데, 이는 미국 내 반도체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도 반도체 분야의 한 축을 깨고 중국 시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은 분명하죠. 전기차와 반도체 분문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한국의 행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은 이에 맞서 최근 행보를 달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메모리에 치우친 사업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암 인수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은 영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설계 자산, IP 기업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암 인수전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삼성이 암을 인수하게 되면 그 파장과 반도체 분야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암은 삼성전자가 취약한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평가죠. 암은 특히 삼성과 연관성이 많은 스마트폰의 90% 이상의 기본 설계를 제공하고 있어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막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과 인수합병이 됐을 때 시너지를 더울 발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안 그래도 견제하는 세력이 많은데 더 큰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인수액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나 암모 회사인 소프트뱅크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만큼 인수가는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때문에 삼성이 의지만 있다면 암을 인수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인수합병, M&A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3분기 실적이 대만 TSMC와 격차가 벌어진 상태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키우려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해왔습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이 10월 방안을 목전에 두면서 재무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단독 인수는 주변국들의 반대가 상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단독 인수의 경우 미국과 영국 등 각국 규제 당국의 M&A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불발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앞서 2020년 암을 인수하려 했던 미국 엔비디아가 독과점 이슈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인수가 무산된 경우가 있었죠. 더욱이 세계 반도체 시장 1위 사업자인 삼성전자일수록 규제 당국과 경쟁 기업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부문의 패권을 차지하고자 법안 및 각종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미국의 반대는 더욱 심해질 것이 유력하기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요. 미국은 누구보다 삼성의 힘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암과 주로 상대하는 미국 기업의 회사의 정보가 삼성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삼성과 경쟁 관계에 있는 애플도 암에서 설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국 반대에 부딪혀 암 인수는 난항을 보일 것이 불보듯 뻔하죠. 가장 적절한 대안은 단독 인수가 어려울 경우 SK 하이닉스, 인텔 럴컴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단독 인수에 올라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기술 확보에 유리해지면 애플과 퀄컴, 미디어텍 등 경쟁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그 대안으로 삼성전자가 소프트뱅크에서 암 지분을 소규모로 인수해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소프트뱅크의 자금 확보를 돕는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인텔, 퀄컴 등 글로벌 대형 반도체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암 공동 인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전기차 부문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동맹 관계의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자신의 중간 선거에서의 지지율 회복 등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미 동맹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에 앞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라며 의지에 부풀어 있는데요. 적절한 합의책을 찾아 미국의 한국이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님을 각인시켜야 할 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